차라리 풀어주세요. 법이 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짐승의 손에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잃은 남성의 애끓는 호소에 일본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23살의 여성과 생후 11개월 된 여자아이가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됩니다. 모녀를 죽인 흉악범은 놀랍게도 10대 미성년자였는데요.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와 잔인한 범행 수법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만 일본 사법부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선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소년법을 근거로 기존의 판결을 답습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죠. 해당 사건은 항소에 항소를 거듭한 끝에 강력한 반발 여론에 밀려 사법부가 사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2012년 2월 결국 이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최연소 사형수라는 타이틀로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데요. 오늘은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4월 14일 밤 10시 23살의 모토무라 히로시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히로시는 신일본 제철 회사 직원입니다. 23살 동갑내기 아내 모토무라 야요이, 11개월 된 딸 모토무라 유카, 이렇게 세 식구가 회사 아파트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죠. 아내 야요이는 늘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히로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깊은 정막이 온몸을 짓누르고 기분 나쁜 서늘함이 목덜미를 스칩니다. 야요이, 벌써 자? 아내를 불러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접시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혹시 아내가 급하게 외출한 건 아닌지 벽장을 열어 그 안을 살펴보는데 방석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꼭 뭔가를 가려놓은 것만 같았죠. 방석을 살짝 들치니 그 사이로 사람 다리가 보였습니다. 놀란 히로시가 황급히 방석을 치우자 벌거벗은 채 손과 발에 테이프가 묶여있는 아내 야요이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히로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내가 살해당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히로시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 아가, 유카! 히로시가 미친 듯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카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일제히 수색을 벌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벽장 위 조그만 수납 공간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유카를 발견합니다. 범인은 마치 선물이라는 듯 유카의 목에 끈으로 나비 매듭을 해두었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로시의 전부였죠. 히로시와 아내 야요이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히로시는 히로시마 대학에 들어가고 야요이는 고향 후쿠오카에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된 두 사람은 자주 못 만나는 대신 전화와 편지로 사랑을 주고받았죠. 장거리 연애가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히로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야요이가 임신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참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로 하죠. 하지만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인데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거냐며 아직 부모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1997년 두 사람은 결국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에 꼴이 납니다. 1998년 5월 두 사람은 딸 유카를 낳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히로시는 신일본 제철에 입사합니다. 신혼 초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유카가 태어나고 2달이 지나고부터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세 사람이 다 함께 살게 되죠. 히로시와 야요이는 하루하루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범인은 대체 이들과 어떤 악연이 있길래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범인 검거에 나섭니다. 야요이의 지갑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금품이나 귀중품은 모두 제자리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이나 서랍도 뒤진 흔적 없이 잘 정돈돼 있었죠. 경찰은 강도 사건은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관문도 잘 잠겨져 있었고 창문 역시 외부 침입 흔적 없이 멀쩡한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는데요. 하지만 히로시 가족은 회사 아파트 기숙사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당일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만한 가까운 이웃부터 찾아가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범인일지도 모를 수상한 자의 존재를 듣게 되는데요. 그날 오후에 황록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야요이 집에도 가는 걸 봤어. 할머니가 이야기한 남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은 한 하수구 배관 공사업체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회사로 출동해 사건 당일 근무 기록을 확인하죠. 그런데 사건 당일 히로시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출장 나온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하수구 배관 공사업체에 2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그에 부합하는 직원을 찾아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죠. 첫 번째, 회사 유니폼을 입고 출장 나가는 사람. 두 번째, 사건 당일 휴가 혹은 조퇴, 무단 결근을 한 사람. 1999년 4월 14일 하수구 배관 공사업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획득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가 겨우 18살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후쿠다 다카유키. 그는 사건이 일어난 히로시의 집 부근에 살았습니다. 후쿠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1일 하수구 배관 공사업체에 취업합니다. 하지만 출근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4월 9일과 11일 양일간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회사에 빠지죠.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4월 14일 그는 오늘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후쿠다는 회사에 가는 척하며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서죠. 그는 곧장 친구 집으로 가 게임을 합니다. 낮 12시경 후쿠다는 집으로 다시 가서 점심을 먹고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후쿠다는 문득 오늘 오랫동안 참아왔던 욕망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후쿠다는 여자와 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욕구는 점점 커졌고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죠. 아무 여자나 자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악마의 꿈틀그림에 이끌리듯 근처에 있는 신일본 제철의 아파트 기숙사로 갑니다. 그곳엔 남편이 출근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후쿠다는 배수구 점검을 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처음에는 겁이나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대부분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자 용기가 났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 후쿠다는 7동 4층에 있는 히로시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히로시의 아내 야요이가 나오죠. 후쿠다는 배수구 점검을 핑계로 화장실로 향합니다. 야요이는 딸 유카를 옆에 눕혀두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후쿠다는 예전부터 야요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야요이를 내심 마음에 품고 있었죠. 물론 야요이는 후쿠다를 몰랐습니다. 야요이와 후쿠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후쿠다가 TV를 보고 있는 야요이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야요이를 뒤에서 와락 안더니 냅다 바닥에 눕혀버리죠. 후쿠다가 달려들자 야요이는 있는 힘껏 저항합니다. 사람 살려! 야요이가 소리 지르자 깜짝 놀란 후쿠다가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요이의 저항이 거세자 후쿠다는 화가 납니다. 점점 손에 힘을 주고 야요이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더니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쿠다가 숨진 야요이를 상대로 자기 욕구를 해결하는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일을 끝낸 후쿠다는 미리 준비해간 테이프를 꺼내 야요이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과 코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몹쓸 짓을 수차례 반복하죠. 오후 3시경
생후 11개월 된 히로시와 야요이의 딸 유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혹여 이웃들이 들을까봐 겁이 난 후쿠다는 유카를 번쩍 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죽을 줄 알았던 유카가 살아 움직이자 후쿠다는 노끈으로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남은 끈으로 리본을 묶죠. 후쿠다는 숨진 야요이를 벽장에 넣고 방석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유카는 천 주머니에 담아 벽장 상부에 있는 조그만 수납 공간에 숨기죠. 후쿠다는 혹 남아있을지도 모를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강도 사건처럼 보이도록 야요이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죠. 야요이의 지갑에는 현금 약 300엔과 쿠폰 몇 장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청소를 끝낸 후쿠다는 혹시 자기 지문이 묻어있을지도 모르는 밀대 청소기와 집게도 가져가는 치밀함을 보이죠. 히로시의 집을 빠져나온 후쿠다는 오락실로 갑니다. 그리고 야요이의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오락을 하죠. 후쿠다, 그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는 사이코패스인 걸까요? 후쿠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쿠다 다카유키 1981년 3월 16일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2명의 남동생 이렇게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후쿠다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새어머니로 친어머니는 후쿠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사건 발생 석 달 전에 태어났죠. 후쿠다의 아버지는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를 성악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죠. 후쿠다의 집에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매일 아내에게 욕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후쿠다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무자기한 폭을 당했는데요. 어린 후쿠다를 혼자 작은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버리거나 거꾸로 매달아 욕조에 머리를 박는 등 인간 이하의 짓을 했죠. 후쿠다의 아버지는 월급을 유흥과 도박에 다 써버리고 아내에게 친정에 가서 돈을 꼬오라고 협박하고 윽박질렀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폭언과 손찌검, 협박에 후쿠다의 친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습니다. 후쿠다는 어린 시절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병든 할머니를 정성껏 간호하는 착한 아이였죠. 자기가 말을 잘 들어야 어머니가 그나마 덜 맞는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극도로 무서워했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맡기도 하죠. 그러나 후쿠다가 12살이 되던 해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3년 9월 22일 후쿠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죠. 왔으면 가서 차고 청소나 해. 더러우면 아주 크게 혼날 줄 알아. 후쿠다는 서둘러 차고로 갑니다. 그리고 차고 문을 여는 순간 으악! 후쿠다는 너무 놀라 미친 듯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눈앞에 어머니가 목을 맨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후쿠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는 어머니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엄마 내려.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친어머니의 허망한 죽음은 어린 후쿠다의 마음에 깊고 어두운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업소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자를 만나 재혼합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죠. 후쿠다는 집에 더는 자기 자리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점점 삐뚤어져 갔고 방향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후쿠다는 집을 나와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하수구 배관 공사업체에 취직하게 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앞서 후쿠다가 범행 전 이미 야요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후쿠다는 후쿠다의 아버지로부터 야요이를 알게 됩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야요이의 남편 히로시가 일하는 신일본 제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히로시는 당시 회사 동료였죠. 물론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히로시의 아내 야요이가 회사에 잠깐 들른 적이 있는데 그때 후쿠다의 아버지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후 그는 아들 후쿠다 앞에서 야요이 이야기를 하며 그녀를 갖고 싶다는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후쿠다는 아버지 말을 들으며 야요이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고 자신도 그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후쿠다는 야요이의 집 주소를 알아내
그녀가 생각날 때면 그녀의 집 주변에 숨어 그녀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후쿠다의 마음속에 야요이의 존재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그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된 거죠.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본인들은 후쿠다와 그의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자 대래 화를 내며 뻔뻔하게 나오죠. 아니, 내가 했어? 후쿠다가 한 일이잖아. 나도 힘들어. 히로시, 당신도 죽은 사람은 있고 얼른 새 사람 만나요. 1999년 5월 8일 미성년자인 후쿠다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4주간의 심리를 거친 재판부는 범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후쿠다 사건을 소년보호 재판에서 끝내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깁니다. 1999년 8월 11일 1심 재판이 열립니다. 후쿠다는 슬리퍼를 신고 법정에 들어서죠. 그는 자신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후회나 반성하는 모습 따위는 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귓속말하자 후쿠다는 그제야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죠. 법정에선 후쿠다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어리광 부리고 싶은 마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껴안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이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울어서 울음을 그치게 해주려고 목에 리본을 묶어준 건데. 검찰은 후쿠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벽장에 숨겼죠? 검찰의 질문에 후쿠다는 길이 남을 희대의 망언을 남기죠. 도라에몽이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고 믿어서요. 밑도 끝도 없는 후쿠다의 말에 법정은 순간 침묵이 흐릅니다. 후쿠다의 망언은 이후에도 계속되죠. 몸속에 정자를 넣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소설이 떠올라 야요이를 살리려고 야요이와 관계를 가진 거라는 아주 극악스러운 막말을 쏟아냅니다. 검찰은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사형을 구형합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변호사는 후쿠다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낮은 형량을 요구합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이기는 하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반성의 여지가 보이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유족은 어린이가 봐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분노하며 사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야요의 남편 히로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해내죠. 세상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후쿠다를 석방해요. 내가 직접 그를 처단할 수 있게. 판결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붕괴했죠. 2000년 3월 8일 검찰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2002년 3월 14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죠. 검찰은 곧장 상고합니다. 2006년 6월 20일 검찰은 법원에 중요한 증거물을 하나 제출하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뒤 후쿠다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거기에는 피해자 야요이와 딸, 그 가족을 조롱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난 내 불쌍한 과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나갈 거야. 사람들은 날 가여워하며 동정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걔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났어. 그래서 그냥 좀 한 것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검찰은 후쿠다가 조금 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히로시마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2008년 4월 22일 히로시마 고등법원 후쿠다의 변호인은 후쿠다가 상당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직접 수습하면서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라며 과실치사를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사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라고 맞서죠. 결국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후쿠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후쿠다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하죠. 2012년 2월 2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합니다. 이례적인 사법부의 판결에 일본 사회는 술렁이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후쿠다는 18세 미성년자로
청소년 보호법 대상이었죠. 물론 이전에도 1990년 나카야마 노리오, 2001년 세키 데루히코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은 있었지만 이들보다 어린 18세 사형수는 후쿠다가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남편 히로시가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해 강력한 운동을 벌인 것이 사법부의 압박으로 작용해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후 히로시는 아내 야요이와 연애할 때부터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아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책을 내는데 이는 2007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히로시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죠. 현재 후쿠다는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책을 읽고 운동하며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